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7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이 비디오 카메라를 켜면 꺼지고 켜면 꺼지고 해서 지금 없기 때문에 또 오늘도 최대한 판서를 할 때 이제 밑줄을 잘 긋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카메라를 다 방학 중에 교체하려고 한다고 해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 그 기말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니까 11시에서 12시 15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발런터리 프로젝트는 기말 시험 보기 전까지 저와 주제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야 돼요. 협의. 예, 혼자서 뭐 그냥 기말 시험 보기 전에 5분 전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난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정해야 돼요. 제가 채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 이 과목과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반드시 저한테 보내서 확인을 받도록 하세요.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은 이번 1학기 성적 입력 마감이 16 금요일이고 제가 이날 출장을 갈 거라서 웬만하면 다 자정까지 보내주셔야 되고요. 발런터리 프로젝트도 늦어도 6월 15일 자정까지는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개설 과목 관련해서는 본 과목과 관련된 과목들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전자과에서는 정보통신공학 개론과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인데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은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랩벤치를 2벤치밖에 준비를 못했고 한 벤치에 최대 4명 정도 생각해서 저희가 8명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더 신청을 해서 이번에 좀 미안하게 됐어요. 저희가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할 때는 한 테이블 정도, 한 랩벤치 정도 더 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과 관련해서 컴공과에도 이제 많은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다른 과목들 물론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도 있는데 일단 2학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론, 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인공지능, 뭐 컴퓨터 공학을 위한 고급 확률 이론, 그 다음에 전체 뭐 통신이든 전자과든 네트워크이든 컴공과든 AI든 간에 선형 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특별히 뭐 커렉션 하거나 할 거는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오늘은 일단 챕터 9에 지난 시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서 챕터 9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챕터 8, 10, 11, 12는 아주 금방 휙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좀 너무 한 시간 만에 끝내니까 그렇다 하면은 작년 자료를 보세요. 근데 작년 자료를 봐도 결국은 한 3시간에 걸쳐서 말할 뿐이고 여전히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과목이 있다. 이 챕터 하나가 다른 과목 하나, 둘, 셋에 해당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예를 들면 11장의 이 피지컬 레이어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통신공학개론 다음 학기에 있는 EC 34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회 전공계, 정통계, 예. 그 다음에 1학기에 보통 개설되는 디지털 통신 개론. 이게 학부 과목이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뭐 500 단위로 학부생도 들을 수 있는 뭐 정보 이론이라든가 정보 이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학원의 통신 과목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챕터 하나가 여러 교과목, 여러 학기의 교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챕터 8에 곧 보겠지만 이 모델즈도 보면 여러분이 컴공과에서 배우는 뭐 그래프 이론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큐잉 티어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네, 나오고 당연히 그 전에 probability theory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리뷰를 하자면요. 지난 챕터 9에서는 이 셀룰라 네트워크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셀룰라 컨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혁명이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발명들을 정리해서 이론을 만들었던 이 구소련의, 그러니까 뭐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이론, 트리즈라고 불리는, 발음하기는 좋죠. 근데 러시아어의 축약어라고 했어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위대한 발명들이 뭔가를 기존에 있던 걸 합치거나 또는 뭔가를 뺐는데도 작동이 잘 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를 여러 개를 달아서 해결하거나 기존에 있던 하나를 잘게 쪼개서 했더니 해결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했죠. 제가 기억하기 좋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관통하는 어떤 철학은 scarce resource가 있는데 그것을 abundant한 리소스로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룰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scarce resource였죠? 와이어리스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scarce resource는 라디오 프리퀀시인 거죠. 프리퀀시 밴드가 부족한 거죠. 사용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그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주파수를 재사용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조그만 셀이라는 단위로 쪼개고 대신에 트랜스미터, 기지국에 해당하는 거죠. 트랜스미터 리시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 개 설치한 거죠. 전자장비야 뭐 돈을 투입해서 여러 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출력을 낮게 함으로써 넓은 지역에서 프리퀀시가 리유스, 재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브스크라이버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다 한 사람에 하나씩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그런 거예요.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었고 자동차에 긴 카폰 안테나를 달고 다니는 것이 부와 권력의 상징인 그런 시대가 있었을 정도로 이 셀룰라 컨셉이라는 것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와이어리스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이었던 거죠. 혁명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했어요. 계속 점점 더 작은 셀로 쪼개자.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당 더 많은 밴드를 할당할 수 있다. 밴드위스를. 그러면 더 빠른 데이터 트랜스미션이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에볼루션은 그럼 뭐냐? 이 ITU라는 곳에서 3G 할 때부터 IMT라는 이름으로 IMT 뭐 2000, 뭐 IMT 뭐 2008, 뭐 IMT 뭐 어드밴스드, IMT 202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어떤 공고를 내느냐? 야, 우리가 전 세계 셀룰라, 모바일,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표준을 국제기구에서 정하자. 국제기구에서 합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일단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때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표준 또는 몇 개 안 되는 표준만을 선택함으로써 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제조사는 더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그래서 IMT라는 이름 하에 이제 특히 2000년을 목표로 더 third generation 이전까지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2G, 1G 뭐 그냥 대충 이름을 불렀는데 이때는 공식적으로 이 IMT 2000과 관련된 것을 third generation 셀룰라 모바일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나온 조직이 더 3GPP라고 하는 더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는 컨소시엄이에요. 인더스트리 컨소시엄이고요. 3GPP2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때 여러 컨소시엄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3GPP에도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3GPP2에도 참여했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제안을 했었죠. 3GPP는 WCDMA라는 표준을 제시했고 3GPP2는 CDMA 2000이라는 걸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컨소시엄들이 서로 다른 표준을 제안을 했고 본래 IMT 2000에 처음 공고를 낼 때는 하나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너무 갈등이 컸어요.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른 표준을 밀고 그래서 한 너댓 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이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프로바이더들이 WCDMA를 매우 선호했죠. 그러면서 다른 컨소시엄들은 그냥 쇠퇴했는데 이 컨소시엄은 살아남아서 자 우리 그 다음 것도 하자, 그 다음 것도 하자, 그 다음 것도 하자고 하면서 4G Long Term Evolution이라는 표준, 5G New Radio라는 표준까지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IMT Advanced, IMT 2020, 2008에 단 하나의 표준만 된 것은 아니지만
얘들의 뭐 베리에이션에 불과하고 이게 대세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3G, WCDMA, 4G LTE, 5G NR이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이 셀룰라 3세대, 4세대, 5세대 이동통신 표준의 뭐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3G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여전히 보이스 트래픽이고 이제 데이터를 좀 지원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 근방에 2008년 뭐 이럴 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죠. 그러면서 서둘러서 어떻게 보면 LTE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LTE 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라고 했지만 여기에 셀룰라 네트워크의 특징이 코어 네트워크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코어 네트워크를 All IP 코어 네트워크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3G WCDMA는 코어 네트워크를 2G의 유럽에서 사용하던 2G GSM의 코어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랜을 바꾸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용어가 이 코어 네트워크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을 들었는데 저 용어를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해 보여요. 물론 다른 학교에서는 교수진이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는 4학년 과목에 특히 2학기쯤 되면 뭐 이동통신공학 개론 이런 과목들이 있고 한 학기 내내 셀룰라 이동통신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런 과목 들으면 뭐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럭셔리를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과목들을 합쳐놓은 그런 이 과목을 통해서 용어들을 좀 이것저것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Key Aspects of 4G LTE 했는데 4G LTE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어 네트워크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이? 네, 그림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일단 기지국을 LTE에서는 e노드 B 이렇게 불렀어요. ENB, e노드 B라고 불렀는데 이게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지국이고 뭐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든 뭐 앞으로 100만 세대가 가더라도 일반적인 용어로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할 텐데 문제는 엔지니어들이 LTE망의 베이스 스테이션과 NR망의 5G NR망의 베이스 스테이션을 구분해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들 학생인데 이 학생의 이름을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G LTE의 기지국은 e노드 B라고 했으면 5G NR의 기지국은 뭐 G노드 B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달리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지국과 그러니까 e노드 B와 그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들 뭐 UE 유저 이퀴먼트라고 부르고 사실 유저 이퀴먼트가 있으면 그 안에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는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용어가 많지만 저는 뭐 학술적으로는 그냥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라서 구별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수없이 많은 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지국들이 그러면 코어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기지국들 간에 협력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기지국들 간에도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도 보이지만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기지국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가 아니라 와이어드로 연결돼 있어요. 보통은. 네. 광 케이블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게 패켓 코어인데 코어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코어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면 이 게이트웨어들을 뭐 서빙 게이트웨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 코어 네트워크 내에서 IP 패켓들을 주고받는데 사용할 그런 게이트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의 네트워크를 떠나는 거죠. 그 게이트웨이를 분리해 놨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엔터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서브스크라이버가 어느 셀에 속해 있느냐 정보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호스트를 따로 뒀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컨트롤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이어리스에서는. 왜냐하면
와이어리스 채널이라는 것은, 라디오 채널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릴라이어블한 통신망을, 통신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컨트롤들이 들어가야 돼. 예전에 4G LTE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용감하신 교수님이 그 기지국에서 내려오는 신호, 다운링크 신호들을 분석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시고는 어느 날 그 휴게실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어봤는데 기지국 장비가 쏘는 신호 전부 컨트롤 신호고 데이터 트래픽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다 여전히 3G, WCDMA 핸드폰 이런 걸 쓰고 있고, 지금 마치 5G 셀폰을 사면은 뭔가 좀 첨단인 것처럼 그때는 4G LTE를 지원하는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evolved, packet core 돼 있지만 어쨌든 코어 네트워크이고요. 핵심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부분보다는 그 다음 걸 봅시다. 예, 요거였죠.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이 본 과목에서 배운 것처럼 레이어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가진 것으로 보고 각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와이어리스 쪽은, 그러니까 셀룰라 쪽은 와이어리스 쪽은 셀룰라든 와이파이든 어쨌든 레이어 1, 2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이어 1, 2를 보니까 뭐 많이 다르죠. 우리가 와이파이 봤을 때랑 여기서 어떤 채널이란 것들을 정의한 다음에 채널도 하이어라키가 있죠. 제일 위에 쪽은, 이쪽이 상위라고 하면 뭐 로지컬 채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채널, 그 다음에 피지컬 채널, 피지컬 시그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는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축약어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축약어들에게는 좀 익숙해지셔야지 다음에 워크숍을 가서 뭐 또는 나중에 과제를 할 때나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저같이 피지컬 레이어, 그다음에 링크 레이어보다 피지컬 레이어에 많이 오리엔티드 된 사람은 이쪽보다는 점점 레이어 1에 해당하는 채널들과 시그널 이름들을 과제할 때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컨트롤과 데이터가 다 중요하다, 또 유저 플레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뭐 CH가 다 이거는 컨트롤 채널 이렇게 나오고, 얘는 뭐 트래픽 채널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징 채널이 있고 쉐어드 채널이 있고 쭉쭉쭉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걸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디테일은 그때 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스케줄러라는 이름이었어요. 스케줄러가 브레인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각 기지국에 스케줄러가 있고요. 스케줄러가 리소스를 엘로케이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이나미컬하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리소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는 타임 슬롯 프리퀀시, 타임 프리퀀시 슬롯을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유의가 어떤 순간에 어떤 프리퀀시에서 시그널을 생성하도록, 트랜스미션 하도록, 리시브 하도록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고, 이 스케줄러가 뭐 극비라고 했죠. 안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어떤 유저가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타임 슬롯에서는 여기서 써,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라고 했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 채널과 시그널 중에서 몇 개 기억할 만한 것들을 뽑자면 예를 들면 뭐 피지컬 다운링크 쉐어드 채널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막 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피지컬 업링크 쉐어드 채널, 그럼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일럿을 레퍼런스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RS라고 부르는데, 다운링크에서도 이제 레퍼런스 시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링크에서도 레퍼런스 시그널들이 있는데, 뭐 사운딩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든가, 오른쪽에 제가 붙여놨군요. 네, 여기 보시면 뭐 SRS도 있는데, SRS라고 있는데 이게 뭐 사운딩 레퍼런스 시그널, 그다음에 디모듈레이션 레퍼런스 시그널 이런 식으로 DMRS 이런 식으로 파일럿에 해당하는 시그널들이 있어서 우리가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뭐가 겹쳐져 써졌군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놔야 될 몇 가지 중에서 이제 5G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빼먹어서 그거를 좀 쓰자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6G에서도 동일한 용어들이 거의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가 또 하나가 또 없어져 버렸네요. 잠시만요. 예. 일이에요. 붙이다가 네, 잠시만요. 뭔가 컴퓨터가 예, 빨리 종강을 하라 뭐 이런 건가요? 네. 5G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5G, the fifth generation cellular mobile communication standard에서 이런 걸 만족시키자, 이런 서비스를 하자라고 이 UAN의 ITU에서 이제 요 IMT 2020 뭐, 비전, 리콰이어먼트 이런 데다가 이제 써놓은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여기 뭐 EMBB, URLLC, MMTC라는 유스 케이스라고 해요. 세 개의 유스 케이스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5G는 이런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사용예죠, 용예.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를 예를 들면 굉장히 빠르게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죠. 그게 이 EMBB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Enhanced Mobile Broadband, 광대역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자. 이 5G라는 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URLLC, Ultra Reliable Low Latency. 이게 서로 이제 좀 상반될 수가 있죠, 그렇죠? 매우 신뢰도 높게, 고신뢰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low latency, 하지만 매우 빠르게.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물론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reliable 하면서 느릴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reliable는 떨어지지만 매우 low latency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ultra reliable, 엄청나게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아주 지연이 짧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아니면 뭐 설악산에 있는 어떤 뭐 병원이 있는데 환자가 등산하다 다쳐서 왔어요. 그런데 뭐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의사는 아무도 없을 때 서울에 뭐 삼성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해서 뭘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죠. 예. 그게 말했지만 아까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고 나면 아무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SKT나 LGU 플러스나 KT망 내에 있다면은 그 안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 QoS라는 게 있어요. 네트 뉴트럴리티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을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패킷들을. 하지만 5G 네트워크는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EPC 코어 네트워크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패킷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서비스 회사들이 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표준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느려도 되는 그런 것과 신뢰도가 안 높아도 되는 그런 데이터 패킷들과 엄청난 고신뢰도의 저지연을 가져야 되는 패킷들을 구별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표준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각각의 기기에 전자 태그나 이런 게 붙어서 우리가 물류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따로따로 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셀룰라 망에다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룰라를 하는 사람들은 셀룰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다른 모든 것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시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고신뢰 저지연 중에서 아까 수수란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처음에 많이 얘기했던 거는 자율주행차죠. 여러분 생각에는 자율주행 그러면 뭐 자동차가 안에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 있어서 얘가 자기 센서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차들이 굉장히 똑똑한 뇌가 들어있어야죠. 그런데 예전부터 이 ITS라는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는 아이디어로 1970년대부터 뭐 연구를 이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에 예를 들면 그 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하이웨이에 각 레인 차로에 한가운데 이렇게 자석 심을 박아요. 쭈루루루루.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밑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뭐 자석이 있으면 센서가 딱 있으면 오른쪽 왼쪽 해서
자력이 오른쪽이 높은 것 같으면 왼쪽으로 보내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오른쪽이 높은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너무 붙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ADAS라고 해서 Advanced 뭐 Driving Assistant System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자동으로 뭐 카메라나 이런 걸 인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전자 장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장비로 할 수 있게 일종의 도로 자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ITS라는 아이디어가 발달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실제로 많이 됐죠. 예.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ITS 중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신호등에 시간이 나와요. 우리는 횡단보도에만 나오죠. 예. 우리나라의 신호등에 남은 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그린인데 5초 남았어요. 아, 그래. 다음번에 가자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밟을 것 같아요? 예. 뭐 국민성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이 ITS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셀룰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C를 붙였어요. 뭐겠어요? 예. 이게 C를 붙인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컨버전스 뭐 이런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셀룰라로 생각해요. 셀룰라 ITS. 예. 그러니까 셀룰라를 이용해서 저걸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호등에도 기존에는 다른 프리퀀시를 할당하고 다른 표준을 써서 신호등이 스마트한 뭐 신호를 내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신호등에다가 예를 들면 5G를 서포트하는 뭐 하나 장치를 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걔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다가. 내 신호등은 15초 후에 레드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차를 몰고 쭉 오다가 내 내비게이션에 T맵에 예를 들면 지금 서비스가 돼요. 실제로 서울 지역에는 일부 신호등 몇 초 남았나 이런 거 나와요. 포항에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가는데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는 하면 전방 신호등은 3초 후 적색으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슬로우 다운 하겠고 여러분은 더 밟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셀룰라로 다 끌어들이자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인터넷은 이걸 제공하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터넷으로 그냥 연결하고 나면 다 끝나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고 이것이 기존의 인터넷이 못하던 것을 제공할 수 있어. 땡기지 않아요, 뭔가?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들이 항상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정반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정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태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인터넷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걔의 문제점이 있죠. 그럼 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걔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태제, 신티시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머신 타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가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통합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 아직도 있고 컨소시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가전이 고급 가전들이 특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30불 하는 데다가 20불짜리 무슨 무선 장치를 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뭐 가격 자체가 1,000만 원이에요. 어떤 TV가. 근데 거기에다가 뭐 30만 원짜리 뭐를 더 단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가격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급 하이엔드 홈 어플라이언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컨소시엄 만들고 리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에 갔더니 삼성전자 부스에서 강조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전에 무선, 똑똑한 뭔가를 달아서 그래도 뭐 핸드폰으로 다 컨트롤 지금 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뭐 외부에서 뭘 하는 거 다 되고 뭐 간단하게 뭐 핸드폰이 아니라도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죠. 꾹 누르고 특히 고층이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점점 이제 셀룰라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안에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GPS 수신기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포지셔닝도 알 수 있고 서비스 되고 엄청나게 정확한 클락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G에서는 세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었고요. 6G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더 고도화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말했지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와 죄송합니다.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와 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은 지상 이동 통신이죠. 랜드 모바일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것 말고도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풍선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심지어 그런 쪽으로도 셀룰라를 통합하자 그러면서 이 셀룰라 하는 사람들이
야금야금 다른 쪽으로 자기 표준이 포함하는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저런 서비스를 할 텐데, 뭐 말로만 하지 않죠. 엔지니어들은 숫자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KPI라고 해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래서 이 정도 성능이 수치로 지원돼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크 데이터 레이트에서 기가비츠 퍼 세크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요 IMT 어드밴스드라고 돼 있는 것은 LTE 어드밴스드가 요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간단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기가bps를 요구했다고 하면 5G에서는 이것을 20배를 키워서 해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표준을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TU가 IMT 2020 리퀘어먼트를 이렇게 제시하면 예를 들면 3GPP나 다른 조직들이 여기 이걸 만족하도록 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만족하도록 값들을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는 메가bps로 이건 피크고 그래서 10배 키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피션시는 뭐 이게 기준이라면 이걸 3배로 늘리겠다. 예를 들면 모빌러티는 그전에는 한 350km/h 그냥 좀 빠른 고속 열차죠.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빠른 500km/h 뭐 중국에 있는 자기부상 열차 수준 되는 거죠. 이 정도도 지원을 하겠다. 심지어 6G에서는 이것보다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음속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도 이게 뭐 데이터 플레인 아마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터넷 바깥으로 안 나가고 무선 구간 이렇게 보면 되는데 레이턴시를 점점 줄이는 거죠. 이것을 뭐 더 줄이겠다, 더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커넥션 덴서티 뭐 이런 여러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가지고 리퀘어먼트를 제시해요. 아마 6G는 지금 이제 논의 중인데 예를 들면 ITU에서 IMT 2030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 그 열어보면은 리퀘어먼트에 예를 들면 뭐 8개가 아니라 이게 뭐 10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과 대비해서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게 IMT 2020이면 여기 IMT 2030 그래가지고 뭐 밖으로 이렇게 다각형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 부분은 이미 얘기를 했고요. 네. 여러분에게 또 이제 뭐 해야 될 말이 많지만 다른 것들도 중요해서 챕터 8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챕터 8은 이제 모델즈라고 돼 있는데요. 이 챕터 8은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컴공과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엔지니어링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좀 더 통신 및 네트워크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과목들에서 뭐 어떤 걸 배우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이제 섹션 8.1에 그래프라고 돼 있고요. 8.2는 큐즈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미 저한테 이 그래프 이론 관련된 것, 큐잉 티어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강조를 받았어요. 네. 특히 이 과목이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보통 이산수학 안에서 그래프를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확률 이론을 배우고 나면 큐잉 이론을 배우게 되고요. 네, 큐잉 이론을 배워야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봤던 얘기들이 많은데, 뭐, 여기 이제, 롤 오브 레이어즈. 여기서는 우리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갖도록, 그러니까 레이어를 나눠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이제, 강조되는 것 같지만, 이 레이어를 나눈 게 너무 아비트러리하게 나눈 게 아니냐. 전에도 말했지만, 최적화를 할 때, 칸막이를 먼저 해놓고 최적화를 하다 보면, 서브 옵티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한때 움직임이 벌써 한 10년 됐지만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해서 논문도 여러분이 타이틀에 크로스 레이어 이렇게 치면은 2010년대에 논문이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다 봤던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다른 과목 들으면 더 자세히 배워요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그래프 이론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합론에서 배우는 그 수학과에서 집합론 수업을 들으라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도 집합과 명제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집합의 용어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어,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확률 수업에서도 뭐, 메저 디어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프로바빌리티 디어리도 마찬가지고, 이 집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sequence of numbers 정도 알겠지만, sequence of sets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뭐 극한을 다루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집합의 크기는 얼마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측도론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 그래프를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림 그려놓고 하죠. 그렇잖아요. 독일에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섬이 있고 다리가 몇 개 있고 거기서 산책을 하는데 모든 지점을 통과하면서 뭐 2번은 안 거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몰랐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러시아 땅이래요. 그 그래프 티어리의 어떻게 보면 버스 플레이스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역이 사실은 독일의 독일이 뭐 여러 물론 조그만 도시 국가가 합쳐진 그런 형태긴 하지만 그 뭐 프로이센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커져가지고 독일을 통일했잖아요. 사실 동프로이센의 수도 같은 곳이래요. 그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2차 대전 때도 뭐 거기가 독일 땅이었고 이런데 이제 소련군이 몰려오면서 다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 휴전이라 종전이 될 때 소련이 그냥 그 땅을 자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영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 섬처럼 분리된 유럽의 한복판 약간 북쪽이긴 하지만 거기 러시아 땅이 뚱 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림을 그렸죠. 그렇죠?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다 집합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산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여기 점 찍어 놓고는 그냥 뭐 선을 연결해 놓는 게 그래프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이 점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일단 번호를 붙이고 그래서 먼저 이 엣지라고 해요. 엣지라는 것들의 집합을 하나 정의해. 그 다음에 이 점과 점에 연결된 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버텍스라고 해서 요 점들 2개 페어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1, 2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 1이라는 점과 2라는 점을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버텍스가 5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총 가능한 죄송합니다. 엣지가 5개 주어졌을 때 총 가능한 버텍스의 수는 어떻게 돼요? 예. 5 choose 4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그래프에 따라서. 그래서 집어넣어요. 여기서 이제 버텍스는 지금 당장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디렉티드냐 언디렉티드냐에 따라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크라는 것도 있어요. 아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 1, 2 이렇게 돼 있죠. 자, 1에서 2로 가는 거예요. 1, 4, 1, 4 있고요. 그 다음에 4, 1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디렉션까지 생각해서 집합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컷이라는 게 있는데 컷은 간단히 얘기하면 요 set of edge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것을 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잘라놓고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현실을 모델링 하는데 요 1, 2가 내가 운영하는 호스트고 예를 들면 이 녀석들은 내가 운영하지 않는 호스트라고 했을 때 내가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보내야지 뭐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요건 내 거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부분 집합인데 그것을 컷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아크가 있으면 1에서 2로 가는 아크가 있으면 이것이 1에서 2로 전송할 때 용량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몇 비트 보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또 요 각각의 아크에 대해서 어떤 값을 할당하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여러분이 아는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는 어떤 펑션 f가 있으면 뭐 r에서 r into r 이런 걸 배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산수학이죠. 집합이 디스크리트 셋이고 그렇죠? 대부분의 것들이 셀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걸 가지고 놀랍게도 집합론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프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G라고 부르는데 G는 뭐예요? 버텍스 집합과 엣지 집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점과 선에서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추상적으로 집합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렉티드 그래프는 뭐냐? 이번엔 당연히 엣지와 그 다음에 아크로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렉티드 그래프는 버텍스 맨날 헷갈려요. 그렇죠? 예.
지금 뭔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버텍스 아닌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네,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버텍스 같은데, 그렇죠? V인데 왜 이렇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맨날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잘못 써놨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점들과 그다음에 화살표들의 집합 이렇게 합시다. 점들과 화살표들의 집합으로 디렉티드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놀랍게도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 애드학 네트워크에서의 움직이는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 어떤 컷의 어, 그 커패서티 이런 것들은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그래프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뭐 방학 숙제 이런 걸로 간혹 나오는 과학, 수학 얘기 중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죠. 뭐 세 가지 색으로 뭐 지도를 칠하는 방법, 뭐 네 가지 색으로 지도를 칠하는 방법, 인접한 지역은 다른 색깔이 돼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놀랍게도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지난번에 프리퀀시 할당하는 셀 플래닝 하는 것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지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나라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새로운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여기도 있지만 뭐 같은 컬러로 칠하면 된다 안 된다가 뭐냐면 일종의 같은 프리퀀시를 같은 채널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애들이 같은 색깔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 이론을 가지고도 리소스 플래닝, 셀 플래닝 이런 것들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산 수학이 아마 필수로 돼 있어서 들었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전자과 학생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오른쪽 빌딩, 왼쪽 빌딩이 있다고 했잖아요. 왼쪽 빌딩을 할 게 아니라 오른쪽 빌딩에서 주로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수학적 논리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나를 연구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큐잉 티어리는 확률론의 어떤 특별한 랜덤 프로세스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부분인데 네트워크를 어널리시스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MM1Q, MG1Q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붙어 있고 그래서 큐잉 티어리 매우 중요하고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디벨롭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따로 들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3절의 교과서 롤 오브 레이어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있지만 첫 번째 더 forced layer decomposi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디자인을 하자. 그러면 아까도 말을 했듯이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국가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따로 하고 예를 들면 의사들 따로 하고 학생들 따로 하고 뭐 교사들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다 따로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게 최선이 아닐 수가 있죠.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그 최선이 아니라 각자 최선을 다할 때 전체적으로 오버롤 최선이 안 나온다는 것이 뭐였죠? 프리즈너즈 딜레마 뭐 이런 거였죠. 게임 이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했더니 협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사실 굉장히 많죠. 최적화할 때도 그렇고 최적화의 많은 문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벽을 허물자. 벽을 허물면 뭐가 잘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이라는 유행이었어요. 물론 이제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을 하면 기존에 이렇게 포스트 레이어 디자인 됐을 때보다 잘할 수 있을 여지가 항상 있죠. 왜냐하면 최적화를 수행한다면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코스트 이펙티브 하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내가 최적화를 했을 때 향상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기존의 어떤 체계를 다 허물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새로 뭐 바꿔서 하기에는. 왜냐하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구닥다리예요, 문제 있어요 하면서 ATM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실제로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너무 많은 기기들이 깔려 있고 이런
인터넷 5 레이어로 디자인이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다 엎어버리자. 쉽지 않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뭔가 이 세상에 비효율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회 전체 체계를 다 허물고 기존의 기득권 또는 예측 가능성을 다 파괴하고 뭔가를 하자. 그런 걸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혁명가들이 어때요? 예, 좋은 일을 장기적으로는 했지만 많은 혁명가들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컨제스천 컨트롤 이쪽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을 하려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센트럴 브레인이 있어서 컨트롤러가 있어서 지휘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적화를 할 때도 뭐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뭐 오토노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센트럴라이즈 이런 용어들이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최적화 수업을 듣다 보면 듀얼러티, 쌍대성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렐러티버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최적화에서 듀얼러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놀랍게도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 때 그것이 우리 인터넷처럼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호스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처음에 문제를 포뮬레이트 할 때는 누가 다 지휘해서 너는 뭘 하고 넌 뭘 하고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 듀얼러티를 이용하면 놀랍게도 그 문제의 솔루션으로 이터러티브하게 또는 어떤 뭐 시퀀스를 만들어서 점점 업데이트를 해가면은 최적의 솔루션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학기에 아마 저희가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수업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원에. 보면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하다 보면 이 듀얼러티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하지? 그러면 이제 최적화 문제를 단지 그냥 푸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쉽게 풀어져요. 듀얼로 바꾸고 나면. 근데 또 한편 듀얼러티가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이 챕터 8.4에 나와 있는 뭐 내용들, 챕터 7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 뭐 보람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네, 여기서도 뭐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토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말을 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핵심만. 자, 그 다음에 QoS인데, QoS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최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일단 여기 정리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는 것을 그냥 찾아요, 여러분. 일상 용어로. 그러면 퀄리티의 반대말은 뭐죠? 퀀터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요. 그렇죠? 퀀터티. 이게 질이죠. 서비스의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예요. 마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우리가 그 워라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할 때 퀄리티 오브 라이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퀄리티라는 것은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이에요. 그렇잖아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으냐 나쁘냐. 예를 들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나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100점. 너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120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퀄리티 오브 서비스 그러면 통신을 할 때도 뭔가 통신 서비스의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어로서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어로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서비스의 품질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면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트래픽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뭐라고 했죠? 모든 패켓은 동등하다.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아니라 모든 패켓은 라우터 앞에 평등하다. 심지어 내가 아까 드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트랜스미션 한 거 뻔히 알면서도 평등해. 너도 뒤에 가서 줄 서.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흔히 겪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갔어요. 줄을 서 있어요. 소변이 마려워요. 그래서 우리 꼬마를 데리고 앞에 사람 보고 예를 들면 뒤에 사람 보고 우리 애 데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요. 갔다 오면서 이제 뭐 둘이 그동안 좀 갔잖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가자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쇠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서 있었어요. 그럼 네 그러세요.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인터넷은. 한번 빠졌으면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그 다이얼패드라는 회사가, 다이얼패드라는 그 인터넷 전화가 한국 그 컴퓨터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스카이프의 선조죠. 예, 줌의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고종 할아버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롬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지금도 망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옛날 그 증권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거기서는 새로운 기술, 뉴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닷컴 버블 시절에 이 인터넷 전화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 전화 요금 낼 필요도 없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 품질이 안 좋았어요. 뭐 말이 끊기고. 근데 안 되는 것보다는 뭐 공짜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인터넷이 느리니까 이런 예를 들면 긴급한 보이스 오버 IP는 좀 뭔가 다른 거에 비해서 먼저 예를 들면 처리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버퍼에 딱 들어올 때 플래그를 달아가서 이건 긴급해요 그러면 로우 레이턴시로 처리해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인터넷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처리를 할 때 prioritize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provide quality of service예요. 그러니까 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한다라는 말은 prioritization을 수행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quality of service가 높다 낮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터넷에 있어서의 QoS가 제공되냐 안 되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 QoS 관련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일상 용어로서의 quality of something과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단점이 항상 있죠. 단점은 뭐겠어요? 예. 단점은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망을 운영하는 애들에게 동기부여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얘들은 어때요? 예. 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뭔가 좋은 일을 해줄 거예요. 뭐가 더 빨라요. 뭐가 잘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런 짓 하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다 지워버릴 거야. 너희들 쪽으로 못 가게 다 막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DNS에서 다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정부가 그렇게 뭐 강제할 수도 있잖아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마구마구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버들은 못 가게 그냥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넷 뉴트럴리티를 굉장히 강조했죠. 계속 논쟁이 있거든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왜냐하면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막 불만이 많거든요. 그럼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이지만 미국은 로비스트가 있고 로비가 합법이죠. 그래서 로비를 막 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유가 또 그들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네트워크가 너무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를 까는 애들이 자기들이 좀 안에서 트래픽을 프라이어타이즈해서 좋은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런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 못하게 하니까 5G, 6G 이렇게 셀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에게 기회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어떤 혁신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한다는 거대한 이슈이고 소위 말하는 네트 뉴트럴리티, 네트워크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제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패킷은 라우터 앞에 동등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트래픽 쉐이핑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스케줄링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른 과목들 본격적인 네트워크 과목들을 들으면 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상위 레이어라서. 네. 자 여기 이제 QoS, 네트 뉴트럴리티 관련된 섹션 10.7을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QoS를 제공해야 되냐?
말이 많다는 거죠. Strict neutrality는 여기 있지만 모든 패킷은 동등하다. 그렇죠? Differentiated than 서비스 제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뭔가를 막 해서 곤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일단 알고리즘이 복잡해지죠. 어떤 ISP의 라우터로 들어가면 내 패킷이 느려질 거라는 거를 내가 알면은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안 보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해져야 되는 거죠. 최적화가 또 안 되죠. 네. 하지만 말했듯이 ISP들이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그 넷 뉴트럴리티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디즈니 플러스가 있다고 해보세요. 얘들이 엄청난 트래픽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돈을 누가 벌어요? 트래픽을 제너레이션 하는 애들이 먹는 거죠, 실제로. 고속도로를 깐 사람들은 뭐 물론 돈을 전혀 안 받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떻게 하면 과금이 되고 그러는데 별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가진 애들이 돈을 벌고 싶어요. 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뉴트럴리티 때문에 안 되면은 내가 왜 열심히 투자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모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다 미국의 회사들이 이 트래픽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튜브는 구글 자회사죠. 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는 당연히 미국 거겠죠. 넷플릭스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뭐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거창한 멋진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차 대전 끝나고 소위 말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뭐 모든 민족들이 각각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조각을 내는데 명분이 보니까 그 제국이 여러 부족들로 돼 있어요. 여러 조그만 민족들로 여기 박살내고 터키 어떻게 하지? 오스만 투르크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들 아우성이에요. 좋아 민족 자결주의 다 박살내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일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민족 자결주의가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파니즈 엠파이어가 1차 대전에 승전국이었죠. 그러니까 뭐 적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넷 뉴트럴리티도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싫어하죠. 우리나라에 뭐 이거 해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볼 때는 이렇게 명분 싸움인데 뒤에는 이익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명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인류라는 것은 어때요? 대의 앞에서 그렇죠. 진에 박혀 있죠. 유전자에 박혀 있죠. 대의에 순응하는. 그래서 전체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네가 왜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챕터 11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만든 자료예요. 날짜는 올해라고 해놨지만 이 하나에다가 정보통신공학개론, 디지털 통신개론을 다 두들겨 넣어놨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커버할 수는 없겠죠. 피지컬 레이에서 핵심은 뭐냐면 Continuous Time Signal이에요. 사실은 Continuous Time Signal인데 그러면 그 Continuous Time Signal이면 뭐 디지털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 캐리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듈레이트를 하는데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디지털 신호들을 싣는 어떤 여러 방식들을 개발했어요. 여러분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continuous phase modulation 이런 것들도 디지털로 실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QPSK, QAM, linear modulation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잠깐 나왔지만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 고등학생과 달라야 되는 점은 이거예요. 특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고등학교 때는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결파, 그다음에 그것을 좀 세련되게 만든 뭐 음파라든가 아니면 전자기파의 프로퍼게이션, 라디오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 전파라고 부른다고 했죠. 전파, 라디오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 그러면 여러분은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날 때 웨이브가 현상들 뭐죠? 반사, 굴절, 회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트랜스미터 파트고 이게 리시버 파트라고 합시다. 중간에 있는 그 와이어리스 채널은 그냥 생략을 했어요. 실제 이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스캐터러들이랑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요 안테나라는 것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일렉트리컬 시그널, 전류로 바꾸는 거죠. 맞습니까? 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안테나도 어때요? 안테나도 라디오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과 마찬가지로 맥스웰즈 이퀘이션으로 다 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히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맥스웰 이퀘이션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대충 알던 그 전기 관련된 이론들을 다 새로 유도를 해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키르이호프의 뭐 법칙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지점이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뭐 모이고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전압,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RLC 컴포넌트 이런 것도 디스트리뷰티브 디스트리뷰티드 서킷, 럼프드 서킷 이런 이론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는 와이어 하나하나, 저항 하나하나, 커패시터 부분, 인덕터 전부를 어때요?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사실은 풀어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얘는 미분에 해당하고 전류에 뭐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것들을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주파면 우리가 그냥 와이어는 다 그냥 일종의 저항이 있는 퍼펙트 컨덕터와 저항으로 나타내자. 근데 고주파로 가면 여기도 인덕티브, 커패서티브 한 어떤 뭔가 있으니까 디스트리뷰티드 서킷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대충 구간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다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실제로 전부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키르호프의 법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점이 하나 있고 와이어를 여러 개 연결해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류 하면은 이게 교류든 직류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썸되는 전류는 제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이 유체를 파이프가 있어요. 빨대를 여러 개 붙여서 만들고 이렇게 꾹 누르면 어때요? 유체가 압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전류라는 것이 전자들의 움직임이잖아요. 미세적으로 들어가면 성립 안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스태티스티컬하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사실은. 그 어프락시메이션을 티어리로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점점 고도화한 거죠. 마치 뉴턴이안 미케닉스만으로도 다 풀리잖아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광소에 광소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전자기학도 한계가 있죠. 양자역학까지 동원을 해야죠, 나중에는.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의 어프락시메이션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마치 그 EM 웨이브의 프로퍼게이션을 거버닝하는 것과 요 서킷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른 물리 현상인 것 같지만 물론 뭐 다른 물리 현상일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소자나 이런 거는 양자역학적으로 돼 있는 만들어진 그런 소자들이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냐면 얘는 라디오 웨이브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얘는 전류니까 우리가 뭐 전자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따지지 않고 통계적으로 대충 보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그널 제인 시스템즈에서 배운 온갖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어떻게 보면 요 안테나 직전까지 안테나로부터 안테나 사이에 있는 웨이브 현상에 대해서 주로 배운 것이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안테나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시그널 제인 시스템즈의 영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 RF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의 또 영역이고 파워 앰프, 로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뭐 오실레이터, 믹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는 또 어때요?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만들려고 하면 베이스밴드 모뎀 만드는 사람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동기들이 어떻게 만날, 저 대학교 때 동기들이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고 이러니까 1, 2학년 때 저랑 같이 열심히 놀지 않았던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저희 과 50명 동기들 중에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넌 뭘 하냐? 그랬더니, 모 회사 무선 사업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뭘 하냐? 그래서, 난 통신을 한다 그랬더니,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만났을까? 왜 그래요? 예. 저는 알고리즘을 하고 그 친구는 예, 반도체를 전공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선 사업부에서 반도체 전공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만큼 다른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나는 이거 전공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은 알고리즘 하고 있으니까 약간 수학과 이런 비슷한 응용 수학하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 사람들의 대학 버전인 것 같고 한 사람은 왼쪽 빌딩에 있는 거예요. 완전. 그 다음에 여기 인코더, 디코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도 여기 프로퍼게이션 채널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중학교 때 배우던 초등학교 때 배우던 물리 시간에 배우던 그런 현상이라면 라디오 채널부터는 시그널 젠 시스템즈의 영역이고 모듈레이션 채널 하고 나면 또 다른 영역이고 디지털 채널 하고 나면 약간 이산적인 수학의 영역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앞으로 통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특히 피지컬 레이어를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잘 나눠 놓으세요. 요거를. 실제로 표준에서도 있잖아요. 5G나 4G나 표준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 한 다음에 서로 성능을 비교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 하세요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그냥 아비트럴하게 없는 현상을 하는 게 아니라 5G 또는 4G에서 새롭게 사용할 그 프리퀀시 밴드 있잖아요. 라디오 프리퀀시 밴드의 프로포게이션 현상을 열심히 측정을 해요. 사운딩을 하고 그래서 국제회의에 발표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G PP에서도 자기들이 합의를 해요. 이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서로 비교하자. 그래서 채널 모델도 만들고 그래서 뭐 스페이셜 채널 모델 어쩌고 저쩌고 잔뜩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정보 이론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나이키스트 디어렘 이런 걸 이용해서 채널을 컴플렉스 디스크리트 타임 컴플렉스 가우시안 채널로 바꾸고 커패서티를 유도하고 이런 과정인데 대학원 과목에서 배우게 돼요. 이 식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여러분은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워터폴 커브라고 하는데 이쪽이 비트 에러 레이트고 이쪽이 신호대 잡음 비라고 할 때 실제로 주어진 밴드에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전송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론적인 커브가 달라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빗 에러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또는 위로 가면 안 좋은 거고 왼쪽 아래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컬러로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가 스펙트럴 이피션시 즉 밴드위스당 몇 비트 보내냐가 제일 크긴 하지만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르게 보내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저 그래프를 유도를 하려면 정보이론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저 인트로덕터리 정보이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뭐 엔트로피, 그 다음에 채널 커패서티, 그 다음에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 배우고 나면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와 커패서티 티어렘 합쳐서 요 그림이 나와요. 나중에. 안타깝게도 웬만한 교과서들은 요 그림을 잘 안 보여주고 오히려 통신 교과서들이 보여주는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 그림 잘 안 보여주고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비글리 에리 그다음에 뭐 이런 고전적인 책을 쓰신 분들 90년대 유행했던 그 책에는 오히려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고 찾아도 안 나오더니 그 책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링크 캐릭터리스틱 그래서 와이어리스와 와이어드, 옵티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 이런 거죠. 옵티컬 케이블로 우리가 케이블을 써서 통신을 하면 어쨌든 간에 어때요? 굉장히 먼 거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런 거죠. 광 케이블이나 이런 걸 쓰면 단위 길이당 로스가 얼마냐예요. 왜냐하면 곱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뭔가 좀 뿌얘진다고 생각하면 단위 길이를 통과할 때마다 예를 들면 0.9배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네, 익스포넨셜하게 쭉 떨어지죠.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데 진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리 스페이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프리 스페이스면 인텐서티가 거리의 제곱분의 1로 되잖아요. 맞아요? 로그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언뜻 보면 오 굉장히 괜찮은데 싶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프리 스페이스는 또 아니죠. 네. 프리 스페이스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프리 스페이스 옵틱스라는 게 유행이죠. 왜 그렇죠? 네. 광 케이블을 쓰면 말했지만 일단 가설을 해야죠. 땅에. 그 다음에 통과할 때마다 지수적으로 떨어지긴 하죠. 근데 프리 스페이스 옵틱스라는 것은 그냥 진공 또는 뭐 공기가 희박한 곳에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그 위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걔들을 프리 스페이스 옵티컬 링크로 연결을 해서 라우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전공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왜 와이어리스 애드학 네트워크를 한참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지상에서 자동차들이 뭐 움직이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분들이 다시 저쪽을 연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성들이 어때요? 궤도가 조금씩 다르죠. 실제로 적도를 이렇게 돌고 있지 않잖아요. 저 궤도로 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쭈루루 쪼롬이 한 번에 쐈을 때 한 20대씩 어떤 궤도로 도는데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인클리네이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이 군집들이 지나가는 길들이 바뀌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뉴욕으로 나의 어떤 패킷을 이 새틀라이트 링크로 전송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이나미컬하게 라우팅을 해야 되겠죠. 계속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위성들이 레이저를 가지고 저기 호라이즌 밑으로 아직 내려가지 않은 놈한테 레이저로 보내주면 걔가 쭉쭉쭉쭉 레이저로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때? 지상으로 보낼 때는 RF,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로 바꿔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자들이 새로 책을 쓴다면 여기에 옵티컬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옵티컬 케이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프리 스페이스 옵티컬 옵틱스 뭐 이런 것도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미디엄에 따라서 다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어 있잖아요. 이 진공이 아니잖아요. 에어도 어때요? 안에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이 지수적으로 감쇄되는 현상이 있죠. 그런데 특히 비가 오면 어떻겠어요? 감쇄가 거리에 따라서 급격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뭐 기온 역전층 이런 말 여러분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예를 들면 이래요. 저는 전에도 한번 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 차는 딱 시동을 걸면은 AM 라디오가 딱 켜져요. 그래서 뭐 2800 몇십 킬로헤르츠가 켜지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의 AM 라디오예요. 그러면 이제 걔를 가지고 뭘 하느냐. 매일매일 이제 감을 가져요. 어디 지날 때는 소리가 잘 들리고 안 들리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확실히 이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면 그 덕트 피나미난이라는 게 생겨요. 라디오 덕트라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죠.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상이 더 차가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굴절이 잘 일어나서 멀리까지 이 라디오 AM 라디오 신호가 오는 거예요. AM 라디오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밴드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신호가 굉장히 잘 잡혀요. 참고로 여기 지곡단지 쪽이 뭐 시청 쪽 이런 데보다 훨씬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대도 높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 라디오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은 이 기후에도 사실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6G 얘기를 할 때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자고 하는 이제 일종의 집단이 있거든요.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장비를 너무 많이 깔아야 되고 이런다면.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장비는 적게 깔고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리모트 라디오 헤드들을 단 다음에 걔들을 마치 이게 문어발 쫙 해놓은 것처럼 해서 기지국 하나가 다 컨트롤을 하자. 그러면 뭐 비용이 별로 안 비싸니까 똑똑한 한 녀석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똑똑한 녀석도 이제는 예를 들면 인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 장비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컴퓨터처럼 오픈 아키텍처를 만든 다음에 레이어를 또 쫙 나눠놓고 레이어별로 각자 디벨롭을 하자. 어느 네트워크 만드는 에릭슨, 뭐 노키아, 삼성, 화웨이 이런 데서 밖에 안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픈 아키텍처로 가면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기지국을 정말 말했지만 조그만 셀을 더 많이 만들고 고속도로 상에 1km의 셀이 뭐 20개씩 박혀 있으면서 한 사람한테 수십 기가bps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움직임도 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링크 캐릭터리스틱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디셔널 토픽스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당시에 대학원에서 이제 뭐 좀 관심 있고 뭐 논문들이 많이 나오던 그런 주제들을 열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때 유행했었죠. 또 2000년대, 2010년대 센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아까 말했던 그 MMTC라는 그 5G 유스 케이스와도 관련이 있죠. 조그만 장치들에게 트랜시버를 달아서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센서들을 쫙 깔아놓고 뭘 하자. 뭐 전쟁에도, 그러니까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기상 관측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관측소랑 뭐 어떻게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검침을 하는 건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로 처리하자. 뭐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인터넷 오브 띵스 얘기도 있죠. 네, 다 관련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야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쨌든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바탕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뭐 한 5, 6년 내에 IMT 2030 때문에 또 한 차례 전 세계적으로 레이스가 펼쳐지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이 또 잘하고 있다라든가 뭐 표준에서 중요한 특허를 기술을 예를 들면 국제 표준으로 넣었다든가 뭐 어느 회사가 대응을 늦게 해서 예를 들면 뭐 그 기지국 만드는 여러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가 늦게 해서 시장을 잃고 있다라든가 뭐 우리나라 회사가 새롭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든가 아니 이번에 뉴스가 난 것처럼 뭐 넘버 원인 에릭슨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 유명한 뭐 기업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다가 잡혀가서 뭐 벌금을 두들겨 맞았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경쟁이 격화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신 네트워크 분야는 어쨌든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케줄러 부분에서 아마 인공지능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최적화를 실시간으로 다이나미컬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수학으로만 풀어낼 수는 없는 영역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각 기지국이 위치한 곳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해서 러닝을 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쪽으로 많은 인력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